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테슬라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영화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이라는 행사를 열고 로봇택시 사이버 캡을 첫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앞두고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41%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로봇택시 공개가 테슬라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시장 반응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일랜드계 미국인 기업가에 대해서 경제 잡지 포브스는 박애주의의 제임스 본드라고 회고한 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감춘 채 사업과 투자로 번 약 10조 원의 자산을 거의 다 기부하고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생애를 마친 세계적인 면세점 DFS를 창업한 척 피니인데요. 척 피니의 인생과 비즈니스 그리고 기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네요. 네. 현행 3.5%의 기준금리를 이제 25bp 0.25%포인트 낮춰서 3.25%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로써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이어졌던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을 이제는 완화 기조로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금통위는 통화 정책 결정 의결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또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며 통화 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이 내수 부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 드러냈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6명의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동결 소수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앞으로 3개월 후에 기준금리 전망을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후에도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통방문에서도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선 관심은 이제 3년여 만에 통화 긴축 기조의 전환이 내수를 살리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이겠죠. 기준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시장금리들이 떨어지고 시중에서는 그만큼 싸게 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투자나 소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요. 네.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대표적인 게 기업의 투자. 특히 설비 투자 같은 부분입니다. 조달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확대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았던 건설 투자 이런 부분들도 역시 금리가 낮아지면서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네. 민간에서는 이제 가계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거. 대출 금리가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만약에 0.25%포인트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연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네. 이걸 이제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3천 원 감소한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계는 어떻게 돼? 이자를 덜 내는 만큼 소비를 또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가 금리 인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걸 또 조금 비틀어서 보면 금리 인하로 신규 대출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출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네. 집값을 과열시키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창용 총재도 계속해서 얘기한 게 재정당국과의 정책 공조. 네. 이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주담대 대출규제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내수 침체의 지금 심각성에 비춰보면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 그 시기가 조금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1%대로 떨어졌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통화 당국의 관리 목표치인 2%를 밑돌았기 때문에 그런 걸 네. 감안하면 8월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어야 됐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일단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결정 후에 기자회견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발 늦었다라는 이 실기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네.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적극 반박을 했는데 8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네. 8월에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적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를 해서 거시 안전성 정책을 강화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8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그때 어떻게 됐냐. 10조 원 가까이 늘었지 않냐. 그걸 예상했는지 지금 실기론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물어봐 달라. 네. 이런 식의 그럼 반박을. 금리 인하했으면 얼마나 더 늘었을까 그렇죠. 이 얘기인 거죠. 네. 네. 기대 심리를 얼마나 더 자극해서 뭐 예를 들면 가계대출 증가폭이 훨씬 더 커졌겠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큰 요인으로 물가 상승률이 일단 목표 내로 들어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대이기 때문에 현 수준의 기준금리, 실질금리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설명을 내놨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처럼 그러면 한꺼번에 0.5%포인트 빅컷 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경계심을 좀 드러낸 메시지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고려아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 경영권을 놓고 이제 고려아연과 영풍 MBK 측의 공개 매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오늘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다시 한번 공개 매수가를 높였다고요. 네. 지금 맞불에 맞불을 놓는 상황인데 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 기존 83만 원에서요. 89만 원으로 7.2% 인상했고요. 매수 주식 수, 그러니까 목표 주식 수도 늘렸습니다. 전체 주식의 17.5% 362만 3,075주까지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이제 자사주 매수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는 기존 2조 6,635억 원에서 3조 2,245억 원까지 대폭 커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의 대항 공개 매수 가격 네. 이것도 3만 5천으로 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한 이유 역시 영풍 MBK 연합이 지난 4일에 공개 매수 가격을 고려아연 측이 제시했던 당시 84만 원으로 83만 원. 83만 원으로 네. 이제 똑같이 맞춰 상향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영풍 측과 고려아연 측이 똑같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면 지분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그렇죠. 매수가를 오늘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매수가를 올린 결정을 한 거고 네.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거다. 이렇게 네.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열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분 확보에 일단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또 변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네. 걸 좀 짚어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금융당국 경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금융당국이 공개 매수 경쟁이 과열된 측면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중에 이게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개 매수 과정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강도 높게 발언을 했거든요. 사실 이 원장의 발언이 있은 지 하루 지나서 네. 그 다음 날 MBK 영북중은 더 이상 우리 공개 매수 가격 인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가격 인상 중단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금융당국의 경고를 감안을 한 조치인 거죠.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고려아연 측은 있는 게 영풍 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매입의 공개 매수를 중단시켜 달라고 두 번째 가처분 소송 가처분 소송 낸 거예요?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나와요, 결과가? 이게 이제 지금 공개 매수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종료일이 23일인데 그 전에 나올 것 같아요. 네. 21일이나 22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법원이 영풍 MBK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는 무의로 그렇죠. 네, 가처분 돌아가게 소송을 됩니다. 받아들이면요. 네. 그렇죠. 그래요. 자, TMF 사태 얘기 좀 해볼까요? 최종 책임자인 구영배 네. 큐텐 대표 얘기를 좀 해줄까요? 일단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여기에다가 티몬과 IMF의 류화연, 류광진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어제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결국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 또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적다라고 봤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일단 차질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이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혐의는 일단 이겁니다. 티몬과 UMF가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능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돌려막기식 영업을 해서 1조 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 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식의 경영을 해서 티몬에는 603억 원, 위메프에는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횡령 혐의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부 대표가 이제 류한 대표 등과 공모를 해서 회계나 컨설팅의 명목으로 티몬과 IMF의 판매 정산 대금 121억 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는 것. 또 정산 대금 지급 중에서도 500여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으로 사용했다라고도 네,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티몬과 위메프가 모 그룹인 큐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손해를 보고라도 판매하는 역마진 마케팅을 네. 서슴지 않았다는 게 네. 그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티몬과 위메프를 얼마나 쥐어짜기식으로 소위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티메프가 2022년부터 자금 경색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구영배 대표는 어쨌든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골드바 같은 네. 이런 제품들을 공격적으로 역마진 할인 판매에 나선 겁니다. 당시 이제 위메프 입점에 있던 금거래소를 예를 들면 쿠폰을 발행해라. 그래서 순금발을 시세보다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너희가 받을 원래 가격은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거죠. 네네. 당시 공급가가 46만 원짜리 순금발을 한 38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낮춰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했고 그럼 팔 때마다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손해를 보는 역마진 역마진. 구조가 된 거죠. 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일단 구매를 하면 그 구매 대금은 자기 계좌에 들어오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현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돌려막기식 운영의 일환이었는데 문제는 금거래소 A사로 지칭이 돼 있는데 결국 금거래소도 37억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못 받았어요. 정산받지 정산 못했고 안 해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정산 상태로 버티면서 온갖 수를 동원해서 모그룹 큐텐으로 자금이 이동한 거고 일감 몰아주기 방식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큐텐의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가 배송이나 재고 관리 등을 대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티몬과 유메프의 배송과 재고 관리도 맡았고 네. 또 서비스 판촉 명목으로 수수료 일부를 티몬이나 유메프가 대신 내도록 한 이런 정황들도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큐익스프레스는 단기간 매출이 수직 상승하게 되지만 티몬과 유메프는 손실폭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고 예. 결국에는 이런 식의 행위를 우리가 속된 말이긴 한데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에는 구영배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게 현재 검찰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20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였죠. 그간 이제 베일에 쌓여 있던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공개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오늘 그 위 로봇 행사에서 핸들과 페달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사이버 캡이 오는 2026년에 약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대량 생산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번 로봇 택시로 테슬라가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 테슬라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당연히 지켜보셨죠? 네. 실시간으로 네. 지켜봤습니다. 몇 분 동안 진행이 된 건가요? 그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고 예상보다 11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중간에 사고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한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분 정도 보여줬고, 사실은 근데 파티는 더 이어졌어요. 마지막에 로봇들과 하는 파티,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파티들이 계속 진행됐고, 네. 거기에 초대된 분들이 실제로 로봇 택시를 탑승해보고 유튜브 촬영을 하시고 이런 행사까지 한다면 더 시간이 길어졌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발표하는 것은 30분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시장 반응은 지금 어때요? 우선은 뭐 시장 반응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밤 시간이니까요. 네. 사실은 미국은 내일 정도가 나와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대단히 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제가 테슬라의 인베스터 투자자의 날이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뭐 로봇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걸 지켜봤지만 그중에 제일 나았던, 제일 훌륭했던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크게 세 가지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로봇택시 모델이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대단히 매력적이었다라는 것. 모델이 매력적이었다고. 네. 그리고 가격도 매력적이고, 저도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로봇택시 모델은 일명 모델 2로 이름은 다르게 명칭될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은 로봇택시에는 핸들과 가속 페달이 없는, 네.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형태로 나왔지만, 여기에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과 스티어링 휠을 달아서 모델 2로도 판매가 됩니다. 예.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구매하고 싶겠어요.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까지 있는데 문도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쭉 열리고 고급 승용차처럼, 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양산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구매 매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던 거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입으로 얘기했던 것은 로봇 택시는 2026년에 생산은 된다. 하지만 여기 영어 표현을 썼어요. 옵티미스틱. 긍정적으로 봐서는. 네. 그건 뭐냐면 옵티머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옵티미스틱.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봐서는 2026년이라는 것은 2027년에도 생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2027년 양산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네. 로봇 택시는 테슬라가 생산하더라도 바로 서비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된 거죠. 네. 그런데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FSD 아마 내년 정도는 13 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FSD가 완전 자율주행이죠. 되게 되는 드라이빙.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 그 앞에 인간 감독이라는 슈퍼바이즈라는 딱지가 현재는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네. 인간이 핸들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진짜로 로봇 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언슈퍼바이즈드, 인간이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네. 사람이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네. 이것이 내년에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현재 모델 3나 모델 Y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서는 네.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역은 아니겠죠. 특정 도시라든지 특정 지역, 뭐 샌프란시스코나 LA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텍사스는 오스틴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언슈퍼바이즈드로, 즉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네. 로봇 택시처럼 자율주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눈에 띄는 점은 로보밴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네. 식으로 하면 소형 버스 20명이 탈 수 있는 것. 21인승이니까 20인승이죠. 네. 저는 이거는 안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거에 대한 많은 설왕설래와 루머들이 있었거든요. 굳이 뭐 이것을 양산할 것도 아닌데 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일론 머스크가 양산의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2029년이 될 수도 있고 203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개는 했지만. 네, 공개는 했지만 이거는 거의 컨셉트카에 유사하고요. 이 유사한 디자인과 유사한 차량을 사실 현대기아차도 2년 전에 CES에서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가전 물론 박람회에서. 네,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이 아니었죠. 그런 부분의 차이가 네. 크게 있습니다만 이 버스가 자율주행에서 승객들이 직접 행사장에 무인으로 운전되는 것을 타고서 내리는.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제 청계천에도 지금 무인 소형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는 라이다와 레이더 등이 장착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카메라만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 소형 버스까지 네.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오래간만에 옵티머스 로봇이 네. 공개가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말씀하시는 로봇이 거죠? 네. 와서 춤도 추고 사람들한테 사진도 찍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전보단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예를 들면 어땠어요? 음료수도 따라주고 네.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은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그 옵티머스는 영상을 통해서는 공개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모방 업체들이 이거를 너무 자세히 보고 따라한다. 특히 중국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 두 번째로 볼 땐 저는 이 사람들하고 셀카 찍고 음식 서빙하고 이런 거는 원격 조정되었다라고 봐요. 100%.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서빙하고 사람들하고 대화까지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대화도 합니다. 심지어는 대화까지 하고 있는데 대화는 정부는 충분히 저는 인공지능으로 가능했다고 네, 보는데요. 네. 이렇게 서빙하고 서빙하고 술 따르고 정확하게 이러한 모습들은 저는 원격 조정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이 유연성들이나 이런 훨씬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여기에서의 비전을 당연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영상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소개한 영상에서는 집에서 우편물을 갖고 오거나 네. 제가 만약에 마트에서 장을 갖고 오면은 트렁크 문이 열리면 옵티머스가 나르고 얼마나 나무에 좋아요. 물을 주고 그렇다면. 그리고 식탁에서 식탁을 닦아주고 행주로 전 설거지 좀 해줬으면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식세기에 그다음에 넣어주는 뭐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물도 갖다 주고 또 아이들 베이비시터처럼 같이 놀아주고 이런 모습을 병원에 구현해 누가 왔는지 좀 갔다 와봐.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정용 시장은 들어오긴 대단히 오래 걸리겠지만 네. 시장 목표하는 시장이 공장만이 아니다.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먼저 투여하고 판매할 것이지만 궁극에는 가정에도 가정용. 판매할 것이다라는 이건 비전입니다. 목표 시장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네. 이번에 긍정적인 어떠한 이 성장 잠재력들을 네. 그러니까 성장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 테슬라가 그려나가는 시장이 무엇인지를 네. 대중들에게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확실히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고 네. 기대했던 이상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평가하셨습니다.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행사를 못 봤거든요. 근데 네. 직접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차를 타고 로봇택시를 타고 등장을 하죠. 촬영장 내 그 짧은 도로 구간을 주행했다는데 그 그렇죠. 도로 구간이 몇 미터나 됐어요? 그렇게 길지는 대충 않았고요. 느낌이 어느 정도였어요? 느낌이 제 생각에 한 600m, 800m.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여기가 영화 찍는 스튜디오잖아요. 네. 왜 스튜디오에서 했냐면 스튜디오 밖에서는 무인하는 것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영화장 스튜디오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극적인 드라마틱한 뭔가를 노리기 위해서 한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는 네.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정말 오늘 달렸던 로봇택시는 흔히 말하는 미래 로봇택시의 모델로는 20대가 넘게 달렸고요. 네. 그리고 모델 Y도 운전자가 없이 30대가 투여돼서 약 50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기 계속. 오는 네. 초대받던 손님들이 탈 수 있었던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네. 로봇밴도 미니버스도 사람들이 타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전시용이나 화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벌써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실제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600m 좀 제한되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가 탄 거리가 그렇다는 것이 전체 네. 거리는 조금 더 크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행 성능이 과연 얼만큼일지는 그냥, 그거는 이제 네.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FSD 12.5.2 버전을 네. 누구든지 한 달에 $90를 좀 넘게 내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13 버전으로 가면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밝히는 것은 12 대비 13 버전 FSD 지금 12.5 버전이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13 네. 버전을 하면 6배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FSD 13 버전 정도 가면 대단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특히 내년부터 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데이터가 모여질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네. 이 데이터가 모여진 것이 정부 당국에 제출되어서 네. 정부 당국이 허가를 해야 네, 그다음에 로봇택시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이 마일로 가격을 얘기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1km에 18센트라 그랬어요.
1kg에 18센트면 10kg 가면은 네. 1.1달러 80센트잖아요. 우리나라 그럼 돈으로 3,000원이 안 되는 거. 3,000원 정도. 그럼 여기다가 이윤율 붙이고 뭐 5,000원 정도잖아요. 네, 그럼 네. 10kg 가는데 택시비 5,000원 더 어? 듭니다. 오, 이거는 괜찮네요. 매우 괜찮죠. 하지만 네. 택시 사업자는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하. 대단히 그러니까 정부의 허가가 기술적인 허가도 필요하지만 네. 사회적인 허가도 필요한 거죠. 어. 왜냐하면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가 소멸될 수 있는 기존 일시에 시스템에서 이게 소멸될 얼만큼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겠네요.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다치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오늘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차량을 타도 10시간 이상 안 탄다. 나머지는 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그런데 로보택시 시대로 가게 되면은 네. 이 택시가 5배, 많게는 10배 정도 그러니까 이 차량이 운행될 것이다. 네. 멈추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심에 있는 대형 주차장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녹지로 변할 것이고 더 인간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 오늘 좀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2026년, 2027년에 양산될 거라고 하던데 뭐 지금 와서는 그 스케줄대로 갈지 지연될지 이런 거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블룸버그가 이번 주 초에 기사를 냈어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가 1차 벤더들, 테슬라 2차 벤더들을 만나서 네네. 혹시 부품 계약들을 어떻게 논의들이 오고 갔냐를 조사해 보니 대량 부품 공급은 2027년부터예요. 그리고 일부 공급이 2026년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2026년에는 테스트용 차량을 만든다라는 거고 네. 대량 생산은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2026년에 몇 대가 생산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하지만 시작이 될 거고 긍정적으로 보아서 네. 그리고 그건 뭐냐면 블룸버그의 보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대량 생산은 2027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벤더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2028년부터는 좀 상용화 될 수 있는 건가요? 허가도 있고? 2027년부터 근데 로보택시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모델 2로 나와서 네. 그것이 한 뭐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이 안 하고 그리고 보조금 받아서 한 뭐 그때까지 보조금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 3천만 원에 살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도 3천만 원에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제가 그런 차를 산다 그럼 저 같으면 사겠어요. 이게 몇 cc 정도였어요? 오늘 공개된 게요? 이제 CC라는 거는 이제 내연기관의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그러니까 크기를 얘기할 크기 때 보면 이제 아반떼 크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래요? 조금 좀 더 작아 높이가 있고.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모델 3보다 훨씬 더 저가 네. 차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죠. 네. 네. 어쨌든 굉장히 첨단 미래 자동차 같다는 느낌은 확 닿았어요. 네. 직관적으로. 네. 네. 색깔도 약간 골드하고 실버하고 섞인 건가요? 그야 뭐 색깔이야 뭐 다양한 앞으로 버전들이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 이런 차량이 중요한 것은 한국은 요즘 대형 차량을 선호하지만 네. 여러분 유럽에서나 중국에서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중저가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특히 중국 차의 저가 공세와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이 없었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차량을 지금 고급 차량 더 커져라 세져라 하면서 SUV 만들고 대형 차량 만드는 것은 시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중저가 차량을 만드는 건 의미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또 이제 그 구글의 웨이모 하면 네. 자율주행 기술 면에서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고 있고 또 우버 같은 경우는 차량 공유 서비스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과 경쟁해서 네.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존할 겁니다. 테슬라가 뭐 시장 점유율을 100% 가져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웨이모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달부터 매주 10만 건의 이용 결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결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4개 도시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도 네. 10만 건의 결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버가 지금 안정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장점은 로보택시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모델 3와 모델 Y를 가지고 있다면 출퇴근할 때도 자율주행을 쓰지만 제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돈 좀 벌어와 그럼 돈을 벌어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테슬라가 그때까지 파는 차량이 지금 뭐 400만 대, 500만 대, 600만 대지만 1000만 대까지 팔린다면 1000만 대가 동시에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웨이모라든지 이건 로보택시를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차량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테슬라는 카메라만 달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차량 보셔서 알겠지만 네. 특수한 장비를 설치를 하죠. 네. 그것이 이제 레이더하고 라이다랑 같은 장비인데요. 이건 일반 차량에 설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 차량에서만 로보택시로 만들어진 차량에서만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면 네. 테슬라의 분명한 차이점은 있네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모든 차량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에 초점을 맞춘 AI
기업이라고 계속 누누이 일론 머스크가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그 경쟁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테슬라도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목표와 비전을 밝히고 있고 거기에 네. 지금 다가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 미래 그림을 보여준 거고 여기에 기저에는 FSD라는 것들이 이미 미국에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었던 슈퍼바이즈드 즉 인간 감독이라는 딱지를 떼고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실제로 AI 기업으로 나가 선언만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재무제표에 AI 매출이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언슈퍼바이즈로 갈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 AI 매출이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이고 이것이 네.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거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내년부터는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그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그 이 공개 시제품 공개 몇 시간 앞두고 밝혔던 거 이걸 생각하면은 좀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시장에서는 잠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선거 유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뭐 모두가 다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는 네. 거고요. 네. 또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기업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 그러니까 분명한 테슬라의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네. 테슬라의 주가에도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테슬라는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이미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원하는 것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정부의 인허가입니다. 네. 트럼프가 우려한다고 하더라도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은 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도 네. 민주당보다 더욱더 인공지능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서 공화당이 더욱더 약속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훨씬 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자율주행의 시대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테슬라 주가는 어느 정도가 이번 거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이벤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이전에 기대감이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수가 있었을 거고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에 또 일부 투기꾼들이 있으니까 올라가지만 기관 투자자는 이러한 이벤트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후에 이걸 가지고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수익률 상승에 도움이 되겠는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시장 성장 잠재력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사전에 이벤트 때문에 올랐던 것은 당연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하락하는 건 정상적인 거고 테슬라의 모든 이벤트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전에 상승했다가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하락하는 문제는 다음 주부터 쏟아질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입니다. 네.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미국 시간은 이제 금요일에 네, 네. 주시장이 있으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시장 잠재력이 있는가를 네. 평가하는 거고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전 다음 주 중순부터는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예를 들면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테슬라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ESS 사업, 에너지 네. 저장 장치 같은 그런 에너지 사업에서 수입이 더 커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뭐 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 기업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네. 주주로서는 잘 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끝으로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테슬라는 분명하게 리스크도 있고 성장 잠재력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고 평행선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오르고 있어도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기관 네.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자동차에서도 매출에서 수익률도 좋아져야 되고요. 자동차 판매량도 내년보다 작년보다 많아져야 되는 거고 네. 내년은 올해보다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AI 매출도 생겨야 되는 거고 매출이 지금 안 생기면 언제 생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전망은 대단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나 로보택시가 여러분 오늘은 마케팅 이벤트였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2025년 내년은 로보택시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에 따라서도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네. AI 매출이 만들어지는 것은 FSD 자체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뭐 내년 되면 떡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시는 결국 것이 주가는 기업 실적하고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관계가 오히려 있으니까요. 10월 23일에 나오는 네. 3분기 실적 발표라든지 네. 이런 실적 발표를 보시고 분석하시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세계적인 면세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죠? 이 DFS를 창업한 기업가이자 또 세상을 떠날 때는 재산 9조 4천억 원 대부분을 기부한 척 피니의 인생을 담은 책입니다. 척 피니 무일푼 청년 사업가에서 재산 9조 4천억 원을 기부한 진짜 부자.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읽어볼 척 피니 예. 이 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은 척 피니가 직접 쓴 책은 아니에요. 네. 그 아일랜드계 저널리스트인 코노 오클리언이라는 기자가 쓴 책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척 피니가 아일랜드계 사람입니다. 아일랜드계 이민 그 미국인의 그 자식인 거죠. 네. 우리가 척 피니는 1931년도 뉴저지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 척 피니를 만난 것은 이 책의 머릿말이 나오는데 1994년도 백악관 파티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척 피니가 아일랜드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부금을 냈었습니다. 그 귀한 공로로 백악관 초자가 돼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처음 인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지도 몰랐고, 주위에서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도 척 피니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는지를 잘 몰랐다고 해요. 어떻게 예. 그렇게 밝히지도 않고 깜짝같이 몰랐을까요? 예, 사람들이? 척 피니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고, 네. 익명으로 알려지는 만 기부를 하려고 그랬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 간호사셨는데 그 동네 루게릭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싶은데 이 사람 아프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차로 실어다 주면서도 근데 근처 가는 길이니까 자연스럽게 태워주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이 그거를 알아서 그 느끼는 어떤 감정 같은 게 싫었던 거죠, 이 사람은. 호의를 베풀더라도 상대에게 예. 상처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전혀 모르게 그거 끝까지 고집을 했고, 심지어 뭐 DFS 창업자가 공동 창업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이가 굉장히 멀어져요. 이들과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루이비통 그룹에. 네. 이러면서 이제 비밀 장부 하나가 나온 거예요. 네. 그때 그 비밀 장부가 그러니까 뭐 돈을 빼돌린 건 줄 알았는데 그 비밀 장부 내역서가 전부 다 기부한 내역이에요. 기부한 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고요. 네. 이 척 피니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그 파트너 중에 하비 데인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개인 자문 변호사였고 나중에 이제 척 피니의 비즈니스 변호사이기도 했었는데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록펠러 재단이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그 록펠러 재단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줬던 인물이 프레드릭 게이츠라는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하비 데일이 그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유명 기부가들의 삶에 대해서 그 척 피니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앤드류 카네기죠. 그 네. 앤드류 카네기에 쓴 부의 복음이란 그 에세이를 항상 이제 척 피니가 자기 책상에 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 때문에 기부를 한 건 아니고 더 확신을 더 갖게 된 거죠. 앤드류 카네기의 그 자선의 그 강철왕이죠. 미국에서 US 스틸, 미국 최대 철강회사. 지금은 이제 이 회사 어려워져가지고 일본에 팔리냐 마냐 하면서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앤드류 카네기도 이 자기 재산을 살아생전에 다 기부해야 된다는 철학을 가졌던 거고 네. 또 앤드류 카네기의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앤드류 카네기도 도서관을 많이 지어줬고 네. 학교에도 많이 기부했는데 그런 것에서 이제 많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명의 차이가 있다면 앤드류 카네기는 자기 자신 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걸 좋아했고요. 네. 척 피니는 전혀 알려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것 빼고는 두 사람은 이제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의 99%를 다 기부를 했죠. 그 1931년생이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예. 작년에 이제 그렇죠.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네.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 네. 작년에 또 개정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의외로 많이 안 팔려서 네. 저는 많이 읽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네. 겁니다. 예. 92세까지 살았는데 예, 예.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부를 읽어왔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른 그런 게 그쵸. 있었을까요? 남다른 게 있었어요. 이 네. 사람은 10살 때부터 계속 돈 버는 일을 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도 했었고 네.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늘 돈 버는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이제 어려서부터 코카콜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돈 버는 재능이 있었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돈 자체보다도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게 시간 짧아서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돈이 너무 많아진 다음에는 이 많은 부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많은 부를 안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얼마나 그쵸. 이 불편할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편해지는 네. 이게 이 사람을 두고 이제 현대 면세점 사업의 개척자라고 그럽니다. 이게 네, 네. 공항에 가면 이제 DFS라는 보신 적이 많으실 네, 거예요. 이게 듀티프리. 듀티프리 쇼퍼스의 약자인데 아, 네. 이게 원래 이제 면세점이란 뜻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반발해가지고 그냥 듀티프리 쇼퍼스라는 이름은 안 쓰고 네. DFS라는 이름을 나중에 쓰게 아, 됩니다. 네. 이 나중에 이제 코넬 대학교의 최대 기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척피니가 이 사람이 코넬대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호텔 경영학과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미국 코넬 대학이거든요. 이 네, 네. 대학 최대 기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군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고 싶은 열망이 커서 유럽 지역을 가고 싶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유학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군 해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술을 파는 면세 사업을 하는 사람 하나 만나게 돼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의 휴양지에서 거기 네. 미군 해군 기지도 그쪽에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해군 장교의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 같은 거를 해요. 네.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려서부터 그 편부스라에 있는 친구들 자기 집에서 막 재우기도 하고 평생 동안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 사람 유지가 돼요. 네.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직원들 자녀 중에서도 애들이 아프면은 병원비 막 대주고 이랬던 네. 사람이거든요. 그 거기서 이제 해서 이게 뭐냐면 해군들이 배 위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모항에 돌아갈 때는 네. 술을 5병까지 면세로 살 수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런 네. 사업을 도와주다가 면세점 사업에 우연찮게 뛰어들게 되면서 네. 이 사람이 면세점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의 개척자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됐나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와이 면세점, 괌 면세점, 사이판 면세점은 다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1965년도에 호놀룰루 국제공항의 면세점의 수준이 노점과 비슷한 시기였는데 네. 이때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아 하와이 여행붐이 생기겠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냐면 남태평양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네, 네. 옛날 영화지만 이 영화가 와이키키 미국에서 해변. 네. 하면서 와이키키 해변에 대한 로망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잉 707기가 도입이 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3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면세점을 굉장히 싸게 입찰을 해서 따내게 되는데 재미난 거는 이 미국인들이 아니라 결국 대박 낸 거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면세점을 많이 이용한 사람이 일본인들이 갑자기 이제 경제 성장이 막 60년, 70년 되면서 일본 사람들 호주머니에 두둑해지니까 단체 여행을 엄청나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정서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해외 여행을 가면 선물을 꼭 사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선물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일본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일본어를 배워라. 자기도 이제 일본어 했었지만 나 까먹었으니까 새벽반에 일본어 등록해가지고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해서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와이에서 그렇게 했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괌 사이판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성공을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어딜 가면 좋을까?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이 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괌도 왜냐면은 괌이 가능했던 게 도쿄에서 4시간 거리였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또 일본인과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인데 미군한테 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군 부속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하고 친숙하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날씨도 있어서 네.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한 거죠. 미국 문화도 있고 따뜻한 날씨도 있고 산호가 있는 괌은 네. 일본의 마이애미 비치가 될 것이다. 아. 그래서 또 이 사업의 기회를 봤던 것은 술과 담배에만 세금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세금이 없으니까 네. 너무너무 여건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식
그 비행장도 없었고 해군 비행장으로 쓰던 거를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고요. 사이판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찍은 것은 또 사이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괌 다음에 어디 갈까? 사이판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사이판에 호텔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활주로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이판 정부에 제안을 하죠. 우리가 활주로 놔줄게. 내가 다 지워줄게. 그 다음에 관광산업 다 후원해줄게. 이 기존에 번 돈으로. 네. 네. 그 대신 우리한테 면세점 사업권 20년을 줘. 이 네. 협상을 해가지고 사실은 사이판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사이판의 관광산업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이판이 왜 그러냐 또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일본군이 한 3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다 죽거든요. 그리고 더 슬픈 역사가 뭐냐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전쟁이 끝나고 패전했을 때 남은 일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전부 다 그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절벽에서 다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씨도 좋고 휴양지도 되면서 슬픈 역사가 있으니까 네. 관광지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큰 성공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뭐 한국 전쟁에서 미국 공군으로 복무한 적도 있다고 잠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면세 사업으로 개척해서 정말 확장 인로를 전 세계적으로 해온 사람이 이제 인물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일군 재산이 아까 얼마 9조 4천억 원이요? 예. 그걸 거의 다 기부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자식들한테 재산을 조금만 물려주고 자녀가 몇이었죠? 5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좀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네. 그 제가 이제 뭐 시간 짧아서 뭐 다 소개 못해지만 한 가지 사례 중에 하나면 항상 아이들에게 목표를 세우고 돈을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어려서부터 굉장히 자주 들려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나중에 버뮤다에다가 그 재단을 만드는데 미국에 있는 딸이 유럽에 있는 친구에서 유럽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이 가족들이 유럽에 있는 친구랑 전화를 많이 하니까 전화비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비를 보고 버뮤다에서 아버지가 얘기를 했겠죠. 야 전화 너무 많이 하지 마. 돈 많이 쓰지 마. 그랬는데 딸이 계속 하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요. 전화선을 끌어버려요. 진짜로? 예, 진짜로? 예, 이 책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끊고 뭐냐면 기계값이 더 들었을 것 그 같아요. 미국에 있는 딸 집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 있는 부스 지도를 찾아가지고 그 벽에다 붙여주고 스카치 테이프로 동전 하나씩 다 붙여줘요. 네. 그 공중전화 이용하라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다 보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캐톨릭이잖아요. 아일랜드 게임에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족의 가치를 중시 여겨서 네. 이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었지만 항상 자기 자신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인생의 성공은 일이 아니라 가족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신뢰 같은 게 굉장히 두터웠죠. 네.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부를 일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그걸 또 다 이렇게 아낌없이 남한테 주고 떠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위인들이라든가 대단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명언 같은 걸 좀 한 번씩 남기잖아요. 예. 좀 가장 와닿던 게 어떤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 관계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면 아이들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이게 부모죠. 네. 부모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두 발에는 한 켤레 신발밖에 신을 수 없다. 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 그래요. 천국에선 돈이 필요 없다. 돈 열심히 벌고 그렇죠. 좋은 네. 일도 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 훌륭하지 쓰고. 못하지만 가족한테도 좀 주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